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입니다. 갑자기 사형 집행인이 2개의 작은 발 같은 걸 들고 다가옵니다. 아마 물에 빠져 죽는 자비로운 처형일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어지는 일은 너무나 끔찍하고 창의적이어서 중세 고문 도구들이 어린이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당신은 바로 스카피즘이라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역사학자들조차 몸서리치며 설명하기 힘든 고문이에요. 그 배들은 물 위를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관이자 고문실이자 최후의 안식처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당신은 그 배들 사이에 갇혀서 우유와 꿀을 강제로 먹여지며 결국 당신의 몸이 벌레들의 산채로 먹이가 되는 끔찍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몇 주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죠. 이건 단지 한 통치자의 정의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절대적인 권력과 끝없는 잔인함이 만나 죽음을 예술의 경지로 만든 역사상 가장 뒤틀린 군주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볼 처형 방식들은 단순한 참수나 교수형을 훨씬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기묘하며 법이나 양심의 제약 없이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어두운 역사의 장을 함께 탐험하기 전에 이런 콘텐츠가 더 보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역사의 어두운 장을 함께 탐구하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의 공통된 호기심으로 연결된다는 게요. 자, 왜 고대의 통치자들은 간단하고 빠른 처형 대신 이런 복잡한 방식을 택했을까요? 답은 절대 권력의 본질에 있습니다. 이 군주들에게 처형은 단순히 생명을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배력을 과시하며 솔직히 말해서 현대의 연쇄살인범조차 얌전해 보일 정도로 뒤틀린 심리적 욕구를 채우는 일이었죠. 먼저 창에 찔린 블라드 빌랏 더 임페일러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의 처형 방식은 죽음을 하나의 퍼포먼스 예술로 바꾼 군주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블라드는 그냥 사람을 창에 찔렀던 게 아니에요. 그건 그에게 너무 단순했죠. 그는 이 과정을 하나의 과학으로 만들었어요. 각도와 삽입 지점을 세심하게 계산해서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도 피해자가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살아있게 했죠. 나무창은 너무 날카롭지도 너무 무디지도 않게 특정한 정도로 갈렸어요. 너무 날카로우면 죽음이 너무 빨리 오고 너무 무디면 제대로 관통하지 못하니까요. 블라드의 사형 집행인들은 당시 의사들보다 인체 해부학을 더 잘 이해한 장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중요한 장기를 피해 창을 정확히 어디에 꽂아야 하는지 알았고 피해자의 체중이 천천히 창을 몸통으로 밀어넣도록 설계했죠. 피해자는 그 과정 내내 의식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블라드의 진정한 잔인함은 여기서 빛을 발했어요. 그는 찔린 시체들을 성 주변에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배치해서 죽음의 숲이라고 불렀던 걸 만들었어요. 그의 영토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수백 명의 천천히 죽어가는 피해자들 사이를 걸어야 했고 그들의 비명은 성이 보이기 훨씬 전부터 블라드의 권력을 알리는 고통의 교향곡이 됐죠. 이 심리적 충격은 엄청났어요. 블라드는 이런 장기적인 고통을 목격한 공포가 어떤 군대보다도 그의 영토를 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적군은 그의 끔찍한 전시물에 합류할 가능성을 피하려고 항복했고 그의 백성들은 반역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공포에 떨었죠. 이제 동쪽으로 이동해서 고대 중국의 링치 황제를 만나봅시다. 그는 1000번의 칼질로 죽이기라는 처형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이건 무작위로 베는 게 아니었어요.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이 걸릴 수 있는 체계적인 과정이었죠. 사형 집행인의 기술과 황제의 인내심에 따라 달라졌어요. 사형수는 공공광장에 있는 나무틀에 묶이고 그들의 몸은 정육점 도표처럼 세심하게 구획됐어요. 각 칼질은 고대 매뉴얼에 따라 정확한 순서와 깊이로 계획됐죠. 집행인은 손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주요 혈관을 피해 작은 살점을 떼어냈어요. 목표는 출혈로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을 유지한 채로 몸을 하나씩 해체하는 거였죠. 이게 특히 끔찍했던 건 관중의 참여 때문이에요. 중국 황제들은 귀족들을 초대해서 이 처형을 오락으로 즐기게 했고, 귀족들은 피해자가 얼마나 오래 의식을 유지할지에 돈을 걸었어요. 일부 황제는 간식까지 제공해서 인간의 신체 해체를 하루 종일 이어지는 사교 행사로 만들었죠. 사형수들은 과정 초기에 아편을 투여받았는데 이건 자비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 빨리 기절해서 오락을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약은 피해자가 몸이 점차 파괴되는 동안에도 정신을 유지하게 했고 피해자와 관중 모두에게 최대한의 심리적 충격을 줬어요. 하지만 정치적 권력과 성적인 사디즘의 교차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중국의 유일한 여성 황제 우제텐 엠프레스 우 세티안일 거예요. 그녀의 처형 방식은 그녀의 폭력에 단련된 동시대 사람들조차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창의적이었죠. 우제텐은 단순히 적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들의 죽음을 정교한 심리전으로 바꿨고 사형수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지지자들까지 겨냥했어요. 그녀의 대표적인 방식은 인간 돼지라는 거였는데 이건 너무 끔찍해서 궁정 역사학자들도 기록하기 힘들어했을 정도예요. 피해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팔다리가 절단되고 눈이 뽑히고 혀가 제거된 뒤 궁전의 화장실에 던져져 인간의 배설물 속에서 천천히 죽어갔죠. 우제텐의 진정한 천재성은 사형수의 가족들에게 이 변신 과정을 목격하게 강요한 데 있었어요. 종종 아이들에게 부모가 반역의 결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했죠. 그녀는 신체적 고문은 일시적이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는 몇 세대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 전체를 증인으로 참여시키면서 그녀는 처형의 공포가 실제 죽음의 순간을 넘어 오랫동안 전해지도록 했어요. 그녀의 방식은 너무 효과적이어서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적들이 나라를 떠나 도망칠 정도였죠. 외국 사절들은 우제텐과의 면담이 그녀가 불쾌하게 여겼던 이전 방문자들의 신체 일부로 장식된 방에서 진행되었다고 전했어요. 이건 외교 협상을 심리적 인내 테스트로 바꿔놓았죠. 우제텐의 접근 방식에서 특히 소름 끼치는 건 그녀가 정치적 필요와 개인적 즐거움을 결합한 방식이에요. 궁정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새로운 처형 방식을 고안하는 걸 진심으로 즐겼고 고문자들과 몇 시간씩 보내 새로운 고통 유발 방법을 계획했어요. 하지만 이런 왕실 처형 방식의 진짜 공포는 단순한 신체적 잔인함이 아니라 절대 권력이 사람을 얼마나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요. 이건 정의나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인간의 고통을 주요 오락거리로 만든 완전히 뒤틀린 성격의 표현이었죠. 역사가들을 괴롭히는 질문은 이런 군주들이 타고난 사디스트였기 때문에 권력을 추구했는지 아니면 절대 권력이 평범한 사람을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을 저지를 괴물로 바꿨는지예요. 증거는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해서 권력이 잔인한 자들을 끌어들이고 잔인함이 권력으로 증폭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처형 방식이 개별적인 처벌을 넘어 대중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 왕실의 잔인함은 더 어두운 장을 열었어요. 스페인 종교재판의 토마스 데 토르케마다, 토마 데 톨케마다는 창의적 잔인함을 사회공학의 도구로 바꿨어요. 그는 잔인함의 진짜 힘은 개별적인 죽음이 아니라
전체 인구에 가해지는 집단적 트라우마에 있다는 걸 알았죠. 그의 혁신은 아우토다페, 아우토다피라는 공개 행사로 처형을 종교적 연극으로 바꿨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화형이 아니었어요. 토르케마다는 며칠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정교한 공연을 기획했고, 사형수는 신체적 죽음에 앞서 심리적으로 파괴되는 과정에 참여해야 했죠. 이 과정은 실제 처형 몇 주 전부터 시작됐어요. 피해자들은 영적 준비라는 이름 아래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포기하며 지역 사회의 다른 이단자들에 대한 상세한 증언을 강요받았죠.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전통적인 고문 도구조차 자비로워 보일 정도로 창의적인 설득 방법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 가로차라는 고문은 피해자의 손목을 등 뒤로 묶고 반복적으로 떨어뜨려 어깨가 탈구되게 했죠. 하지만 토르케마다의 집행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의학적 처치를 적절히 제공하며 고통을 극대화했어요. 목표는 그들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였죠. 토르케마다 시스템의 진정한 천재성은 공개 행사 자체에 있었어요.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뾰족한 모자와 노란 로브를 입고 그들의 죄를 적은 표지판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굴욕을 목격하며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반항을 막을 트라우마를 남겼죠. 화형 자체도 심리적 충격을 극대화하도록 세심하게 연출됐어요. 고백한 사람들은 불길이 닿기 전에 목 졸려 자비를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한 사람들은 천천히 질식할 수 있는 짙은 연기를 내는 녹색 나무를 사용해 최대 1시간까지 고통을 연장하며 산채로 태워줬어요. 특히 효과적이었던 건 처형을 지역사회의 참여로 바꾼 방식이었어요. 시민들은 이 행사에 참석해야 했고 충분한 열정을 보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으로 고발될 수 있었죠. 이웃들은 서로의 반응을 감시하도록 장려받았고 심지어 슬픔마저 죄의 증거가 되는 감시 국가를 만들었어요.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드 4세는 창의적 잔인함을 외교 무기로 사용했어요. 그는 자신의 처형 방식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지며 실제 군사 충돌 전에 심리전을 벌일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의 대표적인 방식은 1000번의 죽음이었어요. 사형수는 몇 달 동안 매일 다른 고문을 당했고 궁정의사들이 피해자가 살아남도록 보장했죠. 하지만 메흐메드의 진짜 혁신은 이 과정을 상세한 사파로 기록해서 외국 궁정에 외교 선물로 보낸 거예요. 유럽 대사가 포로로 잡힌 적들을 어떻게 처형할지 상세히 묘사한 아름다운 사파를 받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선전도구로 바꾼 예술적 걸작이었죠. 적군의 사기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많은 군대가 포로가 될 위험을 감수하느니 싸우지 않으려 했어요. 메흐메드의 집행인들은 해부학과 의학에 훈련받아 죽음을 일으키지 않고 최대한의 고통을 줄 수 있었어요. 그들은 피부를 조각내는 기술, 동맥을 자르지 않고 뼈를 부수는 방법, 장기를 손상시키면서도 의식을 유지하게 하는 법을 개발했죠. 술탄은 외국 귀빈들을 초대해 이 처형을 목격하게 했고 외교 방문을 인내 테스트로 바꿨어요. 약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은 이후 협상에서 불리해졌고 동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메흐메드의 존경과 더 나은 대우를 받았죠. 특히 심리적으로 파괴적이었던 건 사형수의 가족들을 처형 과정에 참여시킨 방식이었어요. 아이들은 부모를 고문하는데 협력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죠. 이 아이들에게 가해진 심리적 피해는 의도적이었어요. 메흐메드는 트라우마를 겪은 생존자들이 오스만의 잔인함 이야기를 어떤 공식 선전보다 효과적으로 퍼뜨릴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쇼군은 처형 방식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재편했어요. 그의 츠지기,
현수 고문은 주로 죽음을 초래하기보다는 저항의 철학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피해자는 인간 배설물이 가득한 구덩이 위에 거꾸로 매달리고 관자놀이에 작은 절개를 내어 피가 천천히 흘러나오게 했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에 이어졌어요. 피해자는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이 상태로 방치되며 끊임없는 압박과 방향 감각 상실로 정신이 무너졌죠. 도쿠가와의 혁신은 불교 승려들에게 이 처형을 목격하게 하고 이를 일본 전역에 사찰에서 설교하게 한 거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고통받는 사형수의 모습이 신성한 권위에 반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설명하도록 강요받았고 영적 지도는 심리전으로 바뀌었어요. 쇼군은 문화를 바꾸려면 개별 반항자를 제거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반역을 가능하게 하는 명예와 저항의 개념 자체를 무너뜨려야 했죠. 그의 처형 방식은 어떤 원칙도 그가 가할 수 있는 고통을 감당할 가치가 없다는 걸 보여줬고 저항의 철학적 기반을 점차 침식했어요. 특히 효과적이었던 건 신체적 고문과 지적 굴욕을 결합한 방식이었어요. 학자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그들의 사상이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설명하도록 강요받았죠. 신체적 고통과 지적 항복의 조합은 학습과 독립적 사고를 억제하는 강력한 선전 도구가 됐어요. 이런 처형 방식들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했어요. 창의적인 고통의 가능성으로 사회 전체를 트라우마에 빠뜨려 몇 세대 동안 반항이 심리적으로 불가능해지도록 했죠. 하지만 이 성공의 대가는 절대 권력의 진짜 공포를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즉각적인 고통뿐 아니라 잔인함을 자연스러운 질서로 받아들이도록 학습한 전체 문명에 가해진 지속적인 피해 여체. 이건 단순히 처형이 아니에요. 이건 심리적 전쟁의 체계적인 캠페인이었고 저항이 가능했던 문화적 기반을 공포로 무너뜨렸어요.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이런 방식들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고통의 가능성으로 사회 전체를 트라우마에 빠뜨려 몇 세대 동안 반항이 심리적으로 불가능해지도록 했죠. 진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죽은 사람들뿐 아니라 잔인함을 자연스러운 질서로 받아들인 전체 인구였어요. 하지만 현대의 감시국가와 심리적 조작의 세계에서 우리를 괴롭혀야 할 질문은 우리가 정말로 그때와 다를까 하는 거예요. 도구는 진화했지만 근본적인 공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권력과 창의성은 공포를 통한 통제를 낮춰. 만약 당신이 이런 통치자들 밑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미묘한 잔인함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예요.